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모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새로 들어온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보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이 밝힌 내용인데, 자,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그리고 또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일련의 이런 조치들이 5월에 열리는 당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월 16일에 있었던 광명성절을 맞췄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은 작년 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 중국의 유인산 상무위원이 오고 또 우리하고는 또 당국 간 회담도 했단 말이죠. 네. 분위기가 상당히 대회 분위기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네. 물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자기들이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쯤 해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아마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결정한 거는 당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과시해야 되겠다. 네. 아마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요? 아니면 5월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아있으니까 추가적인 어떤 군사적 도발이 더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투트랙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실례 들어서 핵실험하고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것이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네.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아마도 5월달 맞으면서 사실은 숨어도하게 가면서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대북 지원을 사실은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네. 종합적으로 보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여러 가지 첩보 정황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얘기해요. 가령 실례 들어서 어떠한 우리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국적 타결을, 네. 국적 도발을 반드시 또 할 것이라는 정황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핵미사일 관련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38로스에서 핵실험 언제든지 은밀하게 가능하다. 네. 또 지난번 미사일을 쏠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네. 이제 과거에는 기차에다가 미사일 본체를 싣고 가는 걸 봤는데 네. 이제는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싣고 가서 조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핵실험하고 미사일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완성이고 네. 앞으로도 개발을 가속화한다면은 5월 안에 추가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정은이 또 사이버 테러 역량에 집중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 독극물 테러나 납치 가능성도 언급이 됐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과거에 99년도 연평해전, 제1차 연평해전 이후로 여러 번 도발을 했는데 네. 갈수록 직접 충돌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은밀 테러형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상 자기들이 우리하고 직접 충돌해가지고 자기들이 손해가 훨씬 컸거든요. 물론 우리도 이제 타격이 컸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충돌보다는 그런 은밀 테러형으로 또 테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 암살이라는 이런 독극물 이런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네. 과거에 황장엽 선생 암살 시도 사건도 있었고요. 또 김정일의 조카 이한영 네. 암살됐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와에 들어와가지고 암살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독극물 테러나 납치는 감행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것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한국 내에 남남 갈등을 유발시켜서 대북 지원을 통해서 돈을 받기로 지금 그걸 목표하는데 네. 일반적인 이때까지 하던 방향과는 또 새로운 아마 사이버 테러와 이런 테러를 동시에 같이 하는 네. 특히 인천공항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요즘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네. 것 자체도 일종의 테스트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아마 북한이 주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 무기가 배치되는 등 지금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좀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지금 노리는 거는 이제 김지훈 박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5월달 전에 당창건 5월 6, 7일쯤 얘기되는데 네. 그 전에 아마 그런 도발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각 분야에서 이때까지 모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또는 네. 역량을 축적한 모든 테러 도발 행위들을 동시에 다방면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얘기가 나온 김에요. 이 미국의 전략 무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두려워하는 대상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려워하죠. 그 사실 그 과거에 70년대 팀 스피트,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좀 변환이 돼서 키리졸브까지. 키리졸브 훈련의 성격이 네. 한반도 유사시에 미 중원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6대 전략 무기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들어오지만 그 전에도 어쨌든 미군들이 이때쯤이면 상륙작전 훈련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 확정 훈련들을 하면서 전개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은 전군이 1호 전투준비 태세 강화로 들어갑니다. 1호 준비 태세 강화라는 거는 김정일 또는 김정은이 1호거든요. 네. 직접 지시를 내려서 전부 갱도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 키르졸브 훈련하는 2달 동안은 그래서 전군이 갱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고 과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라크전 2003년도에 후세인이 그 마지막에 잡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후세인이 23번의 미군의 23번의 참수작전 끝에 잡혔어요. 그 이후에 김정일의 동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미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참수작전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아마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한반도 상공을 날았던 F-22는 김정은의 벙커 타격도 가능해서 김정은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대책을 다 세워놨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대책을 세워놨겠지만은 실제로는 김정일 때 있을 때도 그렇고 네. 북한이 그 타격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2월 16일 참배 행사에 네. 지금 동시에 같이 나타나지 않고 따로 나타났죠. 이것 자체가 북한에서 아마 이때까지 김정은 시대에 와서 김정은의 여러 가지 동정들을 네. 거의 하루 내지 이틀 내에 공개했거든요. 네. 북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는 3, 4일 심지어 한 주일 내도 제대로 공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하루 이틀 내 정확히는 하루 내도 공개할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마 갑자기 뒤바꾼 것 자체가 아마 그러한 두려워서 하는 방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도 이제 다음 달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남측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은 북한도 강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장기간 대규모로 군사훈련을 하면은 북한도 그 규모를 늘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북한이 팀스피릿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도 연습할 때 3월달, 4월달 하잖아요. 네. 북한도 사실은 11월달부터 동기훈련 준비 시작해서 12월 1일부터 정확히 4월 30날까지 원래 훈련 기간입니다. 전군이 다 합쳐서. 네. 이게 다 때를 갖춰서 마지막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누려야 되고 네. 우리 규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작전 변경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사실은 이때까지 하던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 소모나 소비는 네.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드는 북한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핵을 무력화할 만한 전력으로 평가가 되고 있나요? 뭐 무력화한다는 지금 사실 사드 논쟁 속에 지금 네. 사드를 배치하면 그러면 북한 핵탄도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서 우리가 아주 완전하게 안전해지느냐. 네. 뭐 그러니까 일종의 효용성 논란이죠. 네. 사실 사드라는 거는 그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나 킬체인 같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네. 완전성을 좀 더 보완해주는 측면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상대방의 핵 공격에서 100%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도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지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쨌든 자기들 핵탄두 미사일이 무력화되니까 네. 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떤 전략적인 개념. 바로 그게 SLBM입니다. 그러니까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포항 앞바다에 와서 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게 네. 북한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공식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뒤에 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단 말이죠. 한국과 미국 간에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적에서 면에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중국의 어떤 태도 변화를
좀 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 정부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네. 중국을 뭐 무조건 북한을 껴안고 옹호하고 비호한다.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중국은 책임 대국으로서 또 네.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또 그 한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이런 게 사실은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 딱 서가지고 난 다른 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중국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죠. 중요한 거는 사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술핵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드보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더 끔찍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마 중국의 태도를 좀 더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뭐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네. 예. 자,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게 그 지난주 의회를 통과한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곧 서명을 할 예정인데 서명을 하면은 공식 발효가 될 네. 예정이거든요.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북중 관계, 그러니까 북중 무역을 통해서 기본 90% 의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가는데 네. 그 중에서 수입만 한 30 정도, 30? 그 다음에 수출만 해도 4, 50 합니다. 네. 그래서 적자가 평균 10억 좌우입니다. 근데 10억 달러 좌우 중에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심 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관 세력이 이걸 먹고 사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성공단이 1억 달러.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통해서 이제 실효가 되면 네.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 적자를 불법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메꾸됐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는 군사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중동 국가들 판매하던 것이 지금 이란, 이집트, 그다음에 리비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사실은 북한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최소한 4, 5억 달러 정도를 중국 통해서 불법, 다시 말해서 북한 회사나 중국 회사가 이제 중국의 유령 회사를 통해서 10 내지 20% 또는 심지어 50%까지 마진율을 줘가지고 그걸 계속 비공식적으로 끌어오던 것들을 미국이 만약 그걸 한다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죠? 그 경제적으로 그 또한 손해가 엄청나게 증대되겠죠. 네. 그러면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거의 자기가 쓰던 10억 달러 중에서 20억 달러를 써야 된다는 네. 아주 큰 부담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아마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가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피로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드 협의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2월 7일부터 협의는 시작이 됐다. 사드 한미 협의가 7일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협의가 시작이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만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공개가 돼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X밴드 레이더죠. 네. 레이더를 우리가 이제 후방 레이더만 사용하겠다. 이제 전방 레이더 2,000km 정도 탐지 거리가 되는 거는 중국에게 지나치게 자극하니까 우리는 후방 레이더 한 600km 정도만 사용을 해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을 어떤 탐지만 하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미국과 아마 협상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소파, 이게 미군 한미 주둔군 이제 협정이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미국이 무기를 들여올 때는 미국이 운영과 무기와 운영 유지를 비용을 대고 우리는 부지와 인프라, 그러니까 전력 같은 것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것들도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어디에다가 할 거냐. 지금 이게 그 미군이 그 사드를 들여오는 거는 주한미군, 한국에 있는 미군을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어떤 기지 중에서 선택될 어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실 그 위치 때문에 또 이제 국내에서 또 여론이 분분하고 또 남남 갈등이 막 가속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련의 이런 한반도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어제는 사드 배치 철회까지 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 한중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은 스스로 자국의 그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동안에 작년에 사드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네. 중국이 강력 반발을 하니까 사실 우리 정부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을 보였단 말이죠. 네. 한중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재 국면이 들어와서 중국은 제재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사실 원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서로가 원론적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지난 한 달 정도 그 사드 얘기 나오면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네. 지금 중국이 어떤 절충안 아니면 자기의 솔직한 입장을 내놓아야 될 때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서로 협상을 해서 해야 될 건데 중국은 계속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도 원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사드나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에 반발을 하면서 반면에 북한은 크게 뭐 성명을 낸다거나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중국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 뭐 북한은 뭐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면서 팔짱 끼고 앉아서 떡고물 떨어지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방송 언론이 다 알지 못하는 북중 간의 어떤 밀거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갑자기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이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한 다음에 중국이 지금 나오는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를 뗀 게 아니라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언론이나 방송이나 우리 국민들이 사드 문제가 지금 내세우니까 사드를 먼저 철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거에서는 하루 만에 나오고 우리 북한의 미사일 쌍고에 대해서는 한 줄 있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특히 환구 15 같은 것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북한을 그러니까 우리 쪽을 사드 때문에 막 하다가 최근에 와서 또 다시 바꿨어요. 네.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북한 문제 가지고 지금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도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리더십은 북한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강택민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구세력들은 아직까지 북한을 껴안아야 된다. 네. 이런 측면을 계속 가고 있는 이 논쟁과 여러 가지 갈등 소지가 내부에서 완성되지 않은 걸로 보고 끝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 더 정확히 나오겠지만 이번에도 이제 평화협정에 먼저 평화협정 그러니까 요구했잖아요. 네. 중국이. 그러면 이것은 사실 북한의 요구예요. 그걸 대변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쭉 놓고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의 입장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네. 오직 우리 국익에서만 생각할 측면이 지금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사이버 테러나 여러 가지 그 국지적인 테러에 영향을 집중하라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도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도발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남남 갈등이 불거질 때일 수도 있고요. 북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때가 적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연합훈련 시작하기 전에 이제 2월 네. 말부터 3월 초 그다음 그거 조금 지나서 4월 끝날 때쯤 돼가서 북한이 노동당대회 하기 전에 이때를 두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김영철이가 지금 대남 총책이 됐단 말이죠. 네. 이제 과거의 대남 비서가 어느 누구도 공작과 선전 대화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작은 공작, 대남 대화와 선전은 선전, 그게 통전부에서 한 거죠. 네. 그런데 김영철이가 이걸 총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김영철이가 과거에 김영철이를 만나서 대화했던 사람들은 아주 교활하다. 네. 또 한 가지는 남한을 너무 잘한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하고 회담을 참여해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는 김영철이가 강경하기 때문에 강성이기 때문에 뭐 강경 일변도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네. 어떤 때는 일면 대화나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로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아주 은밀한 테러를 통해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아주 교활한 어떤 그런 대남 전략을 취할 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영철이를 잘 주시해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현재 상황은 어떨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